자, 1편은 이제 세 책 가지고 할 텐데, 우리 원래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1편 같은 경우 28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원래가. 근데 올해 시험에 나올 때는 보면 28문제가 안 나오고 22문제가 나왔으니까 문항수가 좀 줄었죠. 그래서 이제 2편과 3편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계속 22문제씩 나오겠느냐? 그것까지는 좀 아닐 거니까. 이 사이 어디에서 나오겠죠. 이게 넘지는 않고, 이거보다 더 줄진 않고, 그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걸 안 지워 놓으면 또 계속 있더라고요. 1편 중에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총칙하고 1편 중에서 1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 앞부분까지 할 거예요, 오늘. 근데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4가지 내용이 나와요. 역사에 대한 부분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1조, 조문에 나와 있는 건데 목적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는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볼 거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매년 여기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이 중개 대상물도 요건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요. 이 총칙에서는 이렇게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역사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심각하게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 있어요? 22페이지부터죠. 근데 이제 역사 부분을 갖다 빼버렸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뺀 것 같아요.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안 보이네. 자, 칠판 보시고. 칠판 아니죠, 참. 이것도 칠판이라고 그러죠? 칠판. 자, 여기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부동산 사장님의 조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각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각회. 이 각회는 조선시대에 일하던 사람인데 요게 집 가자예요. 집. 요거 쾌자가 거간을 얘기해요. 거간. 거간은 중간에서 흥정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을 흥정 붙이는 사람을 각회라고 불렀어요. 한문이에요. 근데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안 쓰는 거예요. 각회. 순 우리말로 하면 그걸 집주름이라고 해요. 오늘날 중개업 사장님의 조상이에요. 이 집주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옛날에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그냥 인기 1등이었죠. 근데 그때 나왔던 주인공이 장혁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게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서 잡아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드라마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 마을에 집주름한테 가서 최근에 집을 매입한 사람이, 집을 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대사에 집주름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자막으로 집주름이라 하면서 밑에 자막으로 하얗게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하고 넘어갔겠지만, 저는 이제 이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찌리리르 요 사람이 이제 조선시대에 나타난 부동산 사장님이야. 자,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역사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요건 뭐 이해할 게 아니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소개 영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요건 소개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법, 일본법 그대로 뺏겼어요. 조문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개 행위 하려면 신고해라, 이렇게 법이 돼 있고, 그 당시에 소개했던 것은 부동산도 소개했지만 직업 소개도 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소개도 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결혼정보회사, 중매쟁이, 그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매하는 거랑 우리 중개하는 거랑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중개다 그러면. 예, 근데 본질이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소개란 소개는 다 했던 시절이고 돈다는 것은 그때 규정한 법이 소개영업법이에요. 예, 근데 신고하면 돼요. 관청에 신고하면 소개 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83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만든 법이에요. 일본법 뺏긴 거고. 요때 만든 법의 이름이 부동산 중개업법인데 요게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놀랍죠. 계속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하고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법의 명칭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법조문은 그대로였는데 법의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시험 과목인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요때 전두환 정권 때는 허가 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규제가 조금 엄격했죠. 더군다나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있죠. 요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시험제도. 이게 83년도니까 제1회 시험이 85년도에 만들어졌죠. 85년도에 1회 시험 때 6만 명이 합격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보통 한 2만 명 전후에서 곧 발표할 것 같은데 합격자 발표 곧 하죠. 근데 오늘날 지금 현재는 2만 명 전후. 지금은 매년 보지만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봤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 6만 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는 1회 시험 때는 그냥 시험 본 사람 다 합격이에요. 별로 사람들 관심도 없고 막. 그랬던 시절이죠. 합격 인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뭐 모든 시험이 1회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있으면 그냥 일단 뭐 시간이 되고 그러면 하나 따주세요. 봐주세요. 그냥.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게 값어치가 있는 자격증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질 수 있는데 그때쯤 돼서 따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격증을 따려면 지금 사실은 한 10회, 그러니까 15회 전에 이거는 1회 때는 쉬웠지만 15회 전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많이 합격했죠. 그리고 이제 7차 개정 때 개정을 했는데 많이 개정됐어요. 그중에서 99년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김대중 정권 때 그때 등록을 내면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등록제로 바꿨어요. 등록하셔 이렇게. 등록제로 바꾼 거. 요걸.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럼 요게 뭐냐 그러면 요게 어떤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나라에서 규제하는 그 행태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자유영업제라고 해서 자유롭게 그냥 해라. 타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제는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규제가 약한 거예요. 얘는. 근데 허가제는 제일 센 거예요. 허가 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허가제보다 좀 약한 게 등록제예요. 그러니까 규제하는 강도로 봤을 때 자유영업은 뭐 규제 안 하는 거예요. 제로고 신고 이렇게 되면 규제가 조금 좀 올라간 거예요. 허가는 최고로 센 거예요. 등록은 허가보다는 좀 낮아진. 신고하고 등록을 비교하면 등록이 좀 더 세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요 신고하는 업종 중에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식당, 음식점 많잖아요. 그거 가면 영업 신고증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가내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허가내야. 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것은 허가 업종이에요. 규제가 더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등록업종이 되게 많죠. 등록업종에 들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학원, 보습학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업종이. PC방, 등록업종. 노래방, 등록업종. 중개업소, 등록업종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증 따면 하려는 거 중개업소도 등록 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등록이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따갖고 등록을 해서 이 중개업이란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에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요? 등록업종이다. 이렇게 된 것이.
자, 봤습니다, 역사.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넘어가기 전에 자격증 제도가 요때 생겼잖아요. 여기는 자격증 제도가 없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자격증이 없는데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허가 내시오. 자격증 따야 돼요. 이렇게 규제를 세게 바꿨는데 기존에 자격증 없이 해오셨던 분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지마! 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격증 없이 해오셨던 분인데 제도가 막 바뀌어서 이렇게 그래도 그냥 계속 하시게 해요. 또 제도가 한 번 더 바뀌죠. 등록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도 기존에 자격증 없이 해오셨던 분들 또 뭐 하실 때까지는 하셔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분이 있다고 자격증도 없는데 봐줘갖고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예요? 복덕방 할아버지. 이 복덕방 할아버지도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이분들의 연세가 오래됐잖아 지금 9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폐업하시고 돌아가시고 폐업하시고 지금 남아 계신 분이 일부 있어요. 일부. 정말 극소수죠. 좀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은 이런 복덕방 할아버지는 새롭게 등록을 받아주질 않으니까 하셨던 분만 하는 거니까. 요 복덕방 할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때, 요거 꼭 아셔야 돼. 부를 때 부칙조문에 나와 있는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복덕방 할아버지. 이분들 간판 보면 막 오래됐고 막 그런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야. 사실 이거보다는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 봐요. 여러분 교재는 23페이지. 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걸 말씀드릴 텐데 저희 요 칠판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 법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법대 들어가니까 1학년 때 법학 통론을 가르쳐 주더라고. 법이란 무엇인가? 윤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내가 배운 거예요. 근데 법이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23페이지요. 법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법 중에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국회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사무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얘기해요. 법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국회만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요, 정부. 이 정부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생소한데,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명령이란 말은 지시하거나 뭐 이런 명령이 아니고, 법인데, 정부에서 만든 법을 명령이라고 학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정부도 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 정부에는 대장이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이 만든 명령, 법이 있어요. 그걸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하지 않고 장관을 맡겨가지고 너는 이쪽 분야에서 일해라 이렇게 분야를 주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또 법을 만들어요. 장관이 만든 법을 부령이라고 그래요. 부령. 왜냐면 장관 되게 많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외교통상부 장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그죠? 장관이 만든 법을 부령. 근데 중개업과 관련된 여러분이 배우시는 중개업과 관련된 주무부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을 만들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을 만든다. 그걸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두 가지를 다 명령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부를 때 시행령 이렇게 부르고 이거 시행령, 대통령령 같은 말입니다.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요건 쓰는 말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국토교통무령을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시행규칙.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시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법은 법률하고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합쳐서 부를 때 법령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또 많이 쓰죠, 또. 법령이라는 말은 또 많이 써요. 그러면 이 명령에는 얘하고 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문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쳐서 한 100개 좀 넘어가요. 거기서 28문제까지 나오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법이 이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양이 적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금 요 내용을 페이지 23페이지 있죠?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네모 2번 밑에 가로 1번 제목만 보시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상식이에요, 상식.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법률이라고요. 국회. 그 다음에 중개사법 시행령 나왔죠. 밑에 23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23페이지. 그 다음에 대통령령 밑에 보면 가로 3번에 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나오죠.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목만 보시면 끝. 상식이고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조에 나와 있는 게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24페이지에 있어요. 24페이지를 딱 보시고 2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공부하실 때 수업하실 때 요 기본서 내용 중에 여러분 이렇게 교재가 되게 많죠. 많은데 사실 요거 중에서 쓸만한 내용은 한 5분의 1밖에 없어요. 특히 앞부분 그렇고 대부분 필요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면서 밑줄 긋고 막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럼 안 되고 수업 시간에 제가 밑줄 긋겠습니다. 그것만 밑줄 긋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고 읽어보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읽는 부분은 밑줄 그으세요. 교재에서. 그거 빼고는 여러분 임의로, 그러니까 맘대로 막 밑줄 긋거나 그러면 나중에 다 이거 보기 싫어져요. 자, 1조 목적은 시험 잘 안 나와요. 근데 예상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가지가 목적인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좀 읽어보시면 돼요. 좋은 말들이에요. 자, 거기 제일 위에 박스. 회색 바탕 박스 있잖아요. 거기만 읽는 거예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 정하여 여기서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돼요. 끊어 읽는 걸 많이 할 텐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고하고 여기서 또 끊어 읽고. 전문성 제고는 높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중개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키워서. 자, 마지막에 뭐예요?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죠.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경제가 중요하죠. 목적 4가지예요.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걸 막 처음부터 암기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 마시고 나중에 가면 이제 시험 막바지 가서는 암기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만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정한다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뭘까요? 맞았어요. 이 중개업에 의해.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중개업이에요. 그 중개업을 갖다가 정한다고요? 중개업, 그래서 복비는 요런 정도 받아라, 이렇게. 중개업할 때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걸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개업 분야에서 전문가로 이제 키우겠다는 뜻인데 전문성을 높이고 이렇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보다 지금이 우리 현업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젊은 층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것만 올라가면 괜찮은데 시험 난이도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옛날에는 복도방 해가지고 좀 비하하는 표현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합격하면 뭐라 그래요? 고시 합격한 것처럼 막 칭찬해주고 어떻게 합격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는 그때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러 학원 다니는 걸 창피하게 생각했던 때예요. 네? 처음에 강의할 때. 그래서 진짜로 여기 책 여기서 싸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 옛날 습관이기도 했지만. 응? 그래서 누가 이거 보면 공부하러 다닌다 이거 좀 숨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그거 공부하는데 뭐 학원까지 가서 공부하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키운다.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비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국민 경제의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이 참여하는 그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우리 경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들이나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부양을 해가지고 거기가 활발히 돌아가야 나라 경제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부동산 사장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목적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중개라고 나와요. 여러분 교재는 25페이지 보시면 그 네모 1번에 제목이 중개라고 돼 있죠. 25페이지. 거기 보면 중개의라고 돼 있고 거기 두 줄을 밑줄 그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중개라 함은 법 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기서 이렇게 또 끊어 읽으셔야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할 때 또 끊어 읽으셔야 되고 행위를 이렇게. 자, 마지막이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칠판 보셔야 돼요. 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좀 이따 테스트 해볼 테니까요.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3조에 써져 있는 중개대상물은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로 땅, 건물 이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3조에 나온 대표적인 중개대상 물건이에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따 이제 공부합니다. 근데 흔히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조에 나온 거. 나중에 여러분 부동산 중개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따시는 이유가. 그렇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두 번째 부분이 좀 길지요. 여기만 조금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첫 글자하고 이거 왜 써주는 거야? 마지막 글자고 이렇게 중간에 생략하고 말을 붙이면 말이 돼요. 두 번째 끊어 읽은 부분은 줄이면 무슨 뜻이요? 거래 행위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래 행위를 이걸 더 줄이면 거래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하는 것을 뭐예요? 소개시키는 거. 이건 쉽죠. 알선은 소개시키는 거니까 소개. 그래서 아까 소개영어법 그랬잖아요. 끝이에요. 부동산 거래하는 거 소개시키는 거. 그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중개가 뭐다는 건 알고 계셔요. 근데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시험도 그렇게 나오니까 이걸 익히는 거지. 아시는 것을 사실은. 그럼 여기서 보면 뭐가 있는가 보면 그 거래 행위를 그랬는데 거기 보면 거래 행위가 민법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법률 행위예요, 여러분. 법률 행위라는 말 민법 시간에 들어보셨죠? 법률 행위. 첫 시간에 거의 할 말인데 이게 뭐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또 들어도 또 이제 또 잊어먹죠. 또 어느 과목에서 들었는가 또 생각도 잘 안 나요.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치. 들어보셨잖아요.
계약을 순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계약을 우리말로 하면. 아, 이것도 약속도 순 우리말이 아닐 수도 있겠네. 한문 아닌가 혹시 약속도? 모르겠네. 하여간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계약서 쓴다,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자, 계약서 쓴 거 도와준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해서? 부동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권리의 변화가 생겨요. 응? 권리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하고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울 때 법률행위하고 권리 변동을 같이 배우셨을걸? 이 민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예요, 기초.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매매 계약이 있어요. 매도인은 아파트 팔아요. 10억에 팔아. 매수인은 10억 주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10% 넣죠. 매수인이.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계약서 쓰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넣고 잔금 또 넣어, 매수인이. 그럼 매도인이 이제 등기 필증 같은 거 줘. 그거 갖고 등기소에 가서 매수인이 등기를 쳐. 그럼 매수인이 드디어 임자가 돼. 매도인은 어떻게 되죠? 10억 받아먹고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죠. 그래서 결국 그 매도인은 소유권이 날아가요. 없어져 버려요.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났죠. 생긴 거지. 왜 생긴 거예요? 소유권 변동이 왜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생긴 거지. 약속 지킨 것을 계약의 이행이라고 그래요.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생각 못하지. 독일은 독일 사람들 머리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막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잘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분석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게 더 좋아하지 않을까?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하여간 조화를 이뤄가지고 막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 그런 걸 좀 추구하는 것 같고 이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토론을 좋아한대요. 독일 사람들. 그래가지고 따지고 분석하고 막 그거 좋아한대요. 우리는 따지고 분석하고 그러면 좀 싫잖아. 그거 말고 그냥 우리 한 가족 아니가? 막 이런 게 이게 좋잖아. 우리는 그게 좋고 거기는 그게 아니야. 이게 따져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문화가 틀리지. 이게 독일에서 온 거예요. 이게. 따져보잖아. 지금 분석을 하잖아. 막 나눠서. 이게 매매 계약이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요새는 이거 잘 안 되고 전세 계약을 많이 한다고. 응? 주로. 근데 전세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실 안에만 들어오면 법조문 안으로 들어오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 임대차 계약. 우리 부동산장님이 야, 나 오늘 지금 임대차 한 건 했다. 이번 달에 나 임대차 5건 했는데 그런 사장님 없어. 다 뭐라고 그래요? 이번 달에 내가 전세 5건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요렇게 불러. 근데 법에서 얘기할 때는 요게 맞는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은 것 중에 매매 뭐 할 때 전세란 말 없고 뭐라고 나와요? 임대차라고 나오잖아. 근데 저기만 가면 그냥 다 이렇게 불러.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지만 나중에 가면 전세권이라는 게 또 있어. 그것도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배워. 지금 하면 머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같은 말이야. 그러면 자 아파트를 전세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보증금 5억에 2년간 빌려요. 그러면 계약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넣고 원래 이제 빌리는 거지만 이것도 이제 등기할 수 있어요. 원래는 주인들이 해주면 주인들이 이걸 잘 안 해줘. 그래서 이제 요 세 얻은 사람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등기가 안 될지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하게 되면 등기된 거하고 비슷하게 가깝게 보호를 해준다고요. 등기는 저 아파트 주인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 전입신고는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요 전입신고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세입자를 보호해 준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전세 얻은 사람은 전입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확정일자도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빌린 사람은 자기 아파트가 아닌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다니까? 남의 집인데도? 왜요? 임차권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임차권과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권은 다른 거예요. 나중에 배우셔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 빌린 사람한테는 임차권이란 권리가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이 아닌데 거기서 발 뻗고 자고 생활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임차권이 생겨서 그런 거지. 임차권 왜 생겼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보증 5억 받고 빌려주기로 약속해서 생긴 거죠. 보증 5억을 받으면 이제 은행에다 그 돈 그대로 넣으면 사실은 뭐예요? 은행 이자가 이렇게 나올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먹을 수 있잖아. 아파트 주인은. 요새 지금 그 예금 이자율이 거의 뭐 5% 육박한다며요. 뭐 그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보증금은 사실은 월세의 변형된 형태예요. 월세를 매달 주는 게 아니고 목돈 딱 줄 테니까 너가 은행에 넣어놓고 그거 이자 받아먹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월세로 바뀔 거예요. 저희 실무에도 보면 이제 순수한 전세는 잘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월세 반전세가 되게 많은 거지. 이거 보통 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계약 중에 보면 교환 계약이라고 있어요. 교환 계약. 교환은 이제 바꾼다는 거 서로. 그러니까 상가 주인은 상가 월세 받아보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 갖고 있는 사람 보니까 이 땅 갖고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땅은 옛날 땅 샀을 때 비해서 막 100%가 올랐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월세 지금 몇십만 원 받고 몇백만 원 받고 있는데 100%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은 땅 주인이 부러웠었고 땅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땅을 갖고 있어서 뭐 몇 년 만에 얼마 올라간 건 좋긴 한데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 같은 거 들어온 맛이 없어 또.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으면 저 상가 주인이 부럽고 상가 주인은 상가 갖고 있으면 월세 좀 들어오게 해서 뭐 괜찮긴 한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땅이 막 더 많이 올라 버리니까 땅 주인이 부럽고 그런 거 아니야? 사람 심리가 그런 거지. 어디 중국집 가거나 이거 요리 여기 뭐 반찬 뭐지 이거 점심 이거 배달 시키거나 하면 꼭 저런 뭔 메뉴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메뉴를 꼭 봐요.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게 사람 심리다 이 말이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응? 저는 이제 그 속담 있잖아요. 속담. 속담 보면서 이 속담에 그 심리학이 거의 묻어 있어요. 와, 그래서 정말 다시 느끼는 건데 우리 애기들한테 속담을 가르쳐주고 심리학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심리학을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언제 알았냐면 저희 진짜 알았다기보다는 이걸 깨달은 게 거의 50 다 돼서 깨달았어요. 바보 아니요? 이걸 한 20대 초반 때 깨달아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 이걸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걸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몸에 딱 체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늙어갖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조금 알 것 같다니까. 심리학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심리학 제가 유튜브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 들은 거 나중에 하나씩 다 얘기해 줄게요. 재밌는 거 엄청 많아 진짜로. 사람이 얼마나 불합리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어떤 사람이 사람은 뭐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랬다며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누군가 그랬잖아. 기억도 안 나요? 철학자가 그랬잖아.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지랄하고 있네. 무슨 이성적인 동물이야. 제가 볼 때는 안 해요. 감성적인 동물이에요. 감성적인 동물. 이성 아니에요. 100%.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이게 교환계약은 그래서 바꾸는 거 둘이 바꾸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바꿔서 등기 딱딱 넘겨줘. 그러면 임자가 어떻게 돼요? 소유권자가 뒤바뀌어 버려. 땅 임자가 상가 주인 되고 상가 주인이 땅 임자 되는 거 아니야?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죠? 왜 그렇게 생겼어 이게 변동이? 민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왜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이 법률행위는
권리 변동이 생기게끔 의혹하는 행위인데 그 권리 변동의 원인된 행위예요. 원인. 그리고 법률 행위 때문에 이런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독일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잘. 우리는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이게 전체가. 이걸 좀 풀어서 써놓은 거라죠. 다시 해봐봐요.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나왔죠? 교환 계약은 잘 체결되진 않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 변동이지.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그러니까 제일 포인트가 가 있는 건 요 행위예요. 행위 이 법률 행위 하는 것을 거래 행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중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민법 이제 공부 삼아서 해본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약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이제 이런 걸. 뭐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많아 저것도.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하고 이제 쉴게요. 그러니까 자 여기 봐봐요. 맞춰보세요. 돈 있죠, 돈.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돈을 꾸는 계약을 얘기해요. 그럼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걸 대출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대출받잖아요. 대출받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어렵게 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나오면 그게 대출받는 계약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알선했죠. 중개한 겁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실까요? 중개한 겁니까? 왜 중개가 안 해요?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 부동산이잖아요. 계약서 쓰는 것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계약서 맞아요. 도와준 것도 맞아. 이건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개라고 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부동산 사장님이 뭐 이제 그 대출 받으려는 사람한테 은행 금융권 소개해요. 그렇지만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거 했다고 해서 중개라고 하진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활동이 다 중개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것 중에 중개 아닌 것도 꽤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땅이 경매 매물로 나왔어요. 이자 못 내고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막 17%까지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낙찰 받아보라고 소개시켰어. 그럼 저는 중개한 건가요? 결국 낙찰 받았는데. 중개한 거 아닙니다, 이게. 왜요? 중개의 본질은 뭐예요? 이거라니까 세 개를 다 갖춰야 돼. 부동산, 계약서 쓰는 거 도와준다고. 부동산 맞죠? 도와준 것도 맞죠? 계약서 써요, 이게? 경매는 계약서 써서 그런 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경쟁에서 1등 금액 쓰고 그 돈을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 경매 넘은 물건 주인하고 앉아갖고 이제 제가 낙찰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주시죠. 그래서 무슨 계약서를 써가지고 등기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1등짜리 되면 그 돈을 납부해가지고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 안 써요. 계약서 쓰게 도와주는 게 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이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 활동을 중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축 상가입니다. 새 상가. 근데 분양을 합니다. 분양이 뭐예요? 분양. 다 아는 용어잖아요. 분양이라는 말은. 이게 첫 번째 매매 계약을 분양이라고 그래요. 이 강아지 새끼 분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새끼 분양한다는 것은 이제 저 떼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보내준다 이런 의미지. 예? 그때 분양이란 말을 쓰잖아요. 첫 번째 매매를 뭐라고 그래요? 분양. 그러니까 이 분양 계약은 매매 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가죠? 이 상가 부동산 아니에요? 근데 분양 계약하는 것을 대신해 준대요. 대행. 대행이 뭐예요? 대신해 주는 거잖아. 대리 뭐 이런 게서 배우기도 하는데 대리하고 비슷해요. 똑같진 않아요. 대행이라 그러면 이 알선하고 대행은 달라요. 알선은 뭐냐 그러면 A하고 B가 있다 그러면
중립적 입장에서 이렇게 둘을 붙여주는 게 이게 알선이요. 중간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대응은 뭐냐면 이렇게 둘이 있으면 대응은 뭐예요? 중립적 입장이 아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딱 달라붙어 한쪽에. 그래서 이 사람을 뒤로 밀어내. 야, 내가 여기 대신해줄게. 네 대신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대신해준다는 게 대응이에요. 그럼 중개의 본질은 뭐가 중개의 본질이에요? 소개시키는 게 본질이잖아. 이거 소개 아니죠? 아예 그냥 이쪽 편들어서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건 중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 다 여러분들은 다 중개라고 했을 내용들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개 개념을 정확히 안다면 중개가 아니다는 거지. 근데 중개가 아닌데도 이런 것을 부동산 사장님들이 할 수 있죠.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가장 핵심은 이걸 해줄 수 있어. 중개 아니라는 얘기는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는데 이거 해주고 받은 돈을 중개, 보수, 복비라고 하지를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복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이, 법정 한도가 있고 없으니까 많이 받아도 법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게 결론인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해서 맨날 중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중개 아닌 것도 한다. 근데 성질상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너무 중요하지. 자, 쉬겠습니다.